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 정말 충격적입니다. 때는 1995년 미국 뉴욕. 20살이었던 청년 스티븐 플라들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15살 소녀 알리사와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게 됩니다. 알리사는 뉴욕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진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이 그녀에게 굉장히 강한 애착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알리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텍사스와 뉴욕을 오가게 되죠. 그런 헌신적인 애정이 이어지면서 결국 두 사람은 장거리를 극복하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근데 알리사는 아직 15살 미성년자예요. 부모님은 딸이 20살 스티븐을 만나는 걸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가 점점 심해졌는데, 이때 스티븐이 알리사에게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그냥 집을 나와서 자신과 함께 뉴욕에서 살자는 거였죠. 15살 소녀에게 이건 절대 할 소리가 아닌데, 사랑에 눈이 먼 알리사는 남자친구 말에 따랐고 결국 집을 떠나 뉴욕에서 그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또 얼마 안 돼서 알리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데니스를 얻게 됩니다. 이게 비록 반대 속에 시작한 관계였지만 딸도 낳았고 또 스티븐도 잘해주고, 이때까지만 해도 알리사는 가족을 이루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불행의 구름이 다가오는데요. 함께 동거를 하다 보니 스티븐이 상당히 폭력성을 보이는 남자라는 게 드러납니다. 종종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알리사한테 손찌검을 하기 일쑤고요. 근데 알리사 입장에서는 가족까지 다 포기하고 온 마당에 좀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스티븐이 이제 딸도 낳고 아빠가 되었으니까 점점 변할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완전 착각이었어요. 스티븐의 폭력은요, 알리사에게 뿐만 아니라 불과 8개월도 되지 않은 이 딸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아이가 8개월이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데니스가 울 때마다 온갖 짜증과 화를 내요. 스티븐은 막 시끄럽다면서 우는 애 입을 막 손으로 틀어막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막 얼마나 미웠는지 멍이 들도록 꼬집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 아기를 아이스박스에 넣고 뚜껑을 닫는 정말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알리사 또한 내 딸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스티븐이 있는 이 집에선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선택한 건 깊은 고민 끝에 데니스를 입양 보내기로 한 거죠. 물론 스티븐과 헤어지는 것도 고려했어요. 하지만 당시 알리사의 나이가 겨우 17살, 얘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좀 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사랑해줄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건데요. 그렇게 데니스는 그곳에서 120km 떨어진 작은 마을 도버란 곳으로 입양을 갑니다. 아이의 새로운 부모는 앤서니와 켈리 푸스코 부부. 앤서니는 공무원이었고 켈리는 비서로서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려온 두 사람은 데니스를 딸로 맞이하면서 아이에게 케이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렇게 아이는 양부모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케이티가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더 자라서는 고등학교에서 치어리더를 했고 또 졸업 후에는 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할 계획까지 세워둔 상황. 그러던 2016년 1월입니다. 어느덧 18살이 된 케이티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친부모를 만나는 거겠죠. 물론 양부모를 너무도 사랑했지만 한편으론 나를 낳아준 친부모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걸 전전긍긍 하다가 마침내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모 알리사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보니까 이때 알리사 또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었어요.
18년 만에 딸과 페이스북에서 재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또 너무 잘 자라서 엄마도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둘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이 KT가 점점 자기 친모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자기도 성인이 돼간 나이니까 이제 양부모를 떠나서 친부모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거죠. 물론 이때 친모 알리사는 반대했어요. 상황을 좀 보니까 KT를 입양 보냈잖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알리사는 여전히 스티븐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 둘 사이에 또 다른 2명의 아이까지 생겨났죠. 다행히 스티븐은 폭력성이 전보다 좀 줄어든 듯 하긴 했지만 여전히 툭하면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게다가요, 화가 풀리지 않으면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아무 과격한 행동은 좀 여전해요. 이렇다 보니 알리사는 너 우리 집에 돌아오지 마라. 네 아빠 스티븐은 이런 사람이다. KT 너한테까지 폭력을 휘두를까 내가 너무 걱정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심지어 알리사와 스티븐의 관계가 당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거의 틀어진 상황이었고요. 근데 KT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보니까 나만 입양 와 있고 부모는 둘이 같이 살고 있고 또 자기 친동생들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속하고 싶었던 겁니다. 충분히 그 마음은 또 이해가 되죠. 이게 아무래도 오랜 결핍 때문이겠죠. 그래서 KT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2016년 8월 KT는 자신의 친부모와 동생, 가족들이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나이트데일로 이사를 옵니다. 너무도 설렜겠죠.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돼요. 자, 오래전 입양을 보냈던 딸이 성인 여성이 돼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금 어색하고 서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친아빠인 스티븐이 성인이 된 딸 KT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요. 이 KT가 돌아온 후부터 스티븐은 갑자기 막 길게 기르던 수염, 머리 다 자르고 깔끔하게 변신하고요. 스키니진의 셔츠, 약간 젊어 보이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KT한테 과한 애정을 보였고 또 심지어 나 오늘 밤은 KT 방에서 함께 자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18살 다 큰 이 처녀의 방에서 아빠가 같이 자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리사는 또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니까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사실 수년간 알리사를 좀 폭언으로 짓누르면서 살아왔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딸이랑 같이 자는 게 뭐가 이상하냐 라면서 오히려 알리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알리사가 결심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스티븐과 이혼을 해야겠구나. 이제 아이들을 내가 구해야겠구나 생각해요. 딸들을 지켜야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우연히 알리사가 이 KT 말고 그 밑에 있는 두 딸 중에 11살 된 딸의 일기장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 온갖 추악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죠. 아빠 스티븐은 우리한테 KT를 언니가 아니라 새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KT가 사실 임신했다고까지 말한 거예요. 이 충격의 일기장을 발견한 알리사는 완전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스티븐은 태어났어요. 오히려 뻔뻔했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와 KT는 진짜 사랑에 빠진 거라는 주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KT의 입장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친아빠 스티븐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KT가 친부모 집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당시 스티븐은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 매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죠.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자연스럽게 스티븐과 KT가 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때 둘이
말도 안 되는 유대 관계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의 계략대로 넘지 말아야 할 아버지와 딸 간의 사랑이라는 그 선까지 넘고 마른 거고요. 진짜 말도 안 나와요. 딸을 지켜줘야 할 아버지가 자기 딸을 꼬드겨서 사귀게 만든다는 이런 무슨 역겨운 스토리가 다 있습니까? 2017년 7월 스티븐과 케이티는 결국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호적상 케이티는 입양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스티븐의 딸이 아닌 거예요. 호적상으로는. 그래서 서류상으로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이 결혼식이 더 기괴했던 이유는 하객들 사진에 있습니다. 결혼식을 보면 케이티의 양부모, 키워준 양부모와 또 스티븐의 어머니, 그래봤자 뭐 케이티의 친할머니가 되겠죠? 이들이 다 참석해서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진짜 드라마에도 나올 수 없는 막장인 거잖아요. 나중에 케이티의 양어머니, 키워준 엄마가 밝히길 당시에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케이티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녀를 지원해주는 게 최선이었다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건 무책임한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식이 치러지고 2달 후 2017년 9월 스티븐과 케이티 사이에서 아들 베넷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임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나 미쳐버려.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스티븐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죠. 사실 손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게 완전 더러운 근친인 거죠. 결국 2018년 1월 이때 버지니아 당국이 뒤늦게 케이티와 스티븐 이 두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 부녀 관계잖아. 라는 걸 파악합니다. 그리고 법적 제재에 나서요. 그렇게 되면 스티븐은 미성년자 강간, 또 비행에 기여한 혐의, 근친상간 혐의로 체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2번 다시 케이티와 아예 만날 수 없도록 분리 조치되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티븐의 변호사 측이 아주 소름 끼치는 주장을 펼칩니다. 스티븐과 케이티의 관계가 합의된 것이었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그냥 사랑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변호사는 이 둘의 사랑을 두둔했는데요. 40대 남성 스티븐이 당시 아내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런 그의 앞에 예쁜 이 18살 소녀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변호사가 한 말이라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생물학적 문제를 능가할 만큼 아주 깊은 사랑을 한 거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재판부는 이 기괴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 결과 스티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하지만 같은 해 3월 접근 금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이렇게 일단 세상에 나오게 되죠. 또 둘 사이에서 태어난 베넷, 이 아이의 양육권은 스티븐의 어머니에게 넘어갔고요. 케이티가 아닌 스티븐의 어머니, 그러니까 케이티의 친할머니요. 이게 좀 복잡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입양됐던 케이티는 마치 자신의 엄마가 10대 때 겪은 것처럼 스티븐이 주도해서 만든 이 상황에 또다시 엮인 건 아닐까요? 뒤늦게 이제 자기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스티븐이 이제 징역형을 받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정신을 차린 그녀는 스티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가 살고 있는 뉴욕주 도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때 스티븐은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2018년 4월 11일 스티븐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몰랐어요. 몰래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자신과 케이티 사이에서 태어난 7개월짜리 베넷이 잠들어 있었죠. 당시에 스티븐은요, 케이티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베넷과의 만남에 대해선 제재가 없는 상황인데요. 베넷, 아이를 마주한 스티븐은 곧장 아이의 얼굴에 베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세게 누르기 시작했죠. 얼마 뒤 아기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그는 사망한 베넷의 시신을 옷장 안에 숨겨둔 후 유유히 어머니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뉴욕으로 향했죠. 다음 목표는 케이티와 그녀의 양아버지 앤서니였습니다. 밤새 900km를 달려서 이들 집에 도착했어요. 차를 주차해놓고 동태를 살폈죠. 그런데 이때 이미 스티브는 철저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케이티가 양아버지와 함께 목요일마다 할머니 댁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을 노린 거예요. 잠시 후 예정대로 케이티가 양아버지 앤서니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고요. 그 뒤를 스티븐이 은밀히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앤서니가 차가 신호에 걸려서 잠깐 도로에 정차하게 되는데 이때 스티븐은 그들 옆에 나란히 차를 세워요. 그리고 창문을 내렸죠. 케이티 그리고 앤서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케이티와 앤서니는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확인한 후 스티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걸 체념한 듯 전화를 걸었고 범행 일체를 털어놓게 돼요. 너무 놀란 어머니는 황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옷장에 숨겨둔 손자의 시신도 확인합니다. 자, 이때부터 경찰은 스티븐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머지않아 그 차량이 뉴욕 도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경찰이 가까이 다가갔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으니까요. 이 사건이 전해지고 미국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 남성이 자신의 친딸, 또 친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 또 친딸을 키워준 양아버지까지 살해한 너무도 해괴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작 살인마는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 어떤 죗값도 치르지 않게 되었죠. 스티븐의 전처이자 케이티의 어머니 알리사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근친상간에 대한 추악한 끝을 느꼈길 바랍니다. 생전의 스티븐은 자신이 단지 미친 사랑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우겨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미친 짓일 뿐이죠. 너무도 충격적인 스토리에 제가 오늘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이 됐는데요. 댓글에 여러분도 같이 감정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5월 11일 새벽 4시 영국 남부의 시골 마을 더비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곧이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이 집 앞에는 한 남성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부짖고 있었는데요. 이웃들이 연기에 몰려들게 되자 가족이 안에 있다면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 소방차가 도착을 했고 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해요. 하지만 이 집이 이미 완전히 검게 타버린 상태였죠. 화재는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는데 이 뜨거운 연기가 2층으로 치솟게 되면서 아이들이 자고 있던 2층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궈진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2층으로 향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선 총 6구의 아이들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집 남매가 모두 사망한 거예요. 그 피해자는 13살 드웨인, 10살 제이드, 9살 존, 7살 잭, 6살 제스, 5살 제이든까지 다 너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나마 장남이었던 드웨인이 딱 가보니까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 있어서 병원으로 바로 호송이 되었는데요. 그는 결국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자녀를 잃게 된 부부. 사망한 아이들 중에 그 큰아들 드웨인만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이었어요. 드웨인만 아내가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였죠. 아니, 한 명도 아니고 6명의 자식입니다. 모두를 잃은 이 슬픔은 정말 세상에 살 이유조차 없어지는 그런 큰 고통이겠죠. 이 비극적인 사연은 영국 전역에 금세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사고가 나고 5일이 지난 16일,
필포트 부부는 공식적으로 석상에 나섰습니다. 이 사고 이후 부부를 도와주고 위로해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하게 되죠. 또한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사망한 그 드웨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면서 이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쏟아졌어요.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의 기부금도 들어왔죠. 얼마 후에 이 숨진 6명의 아이들의 합동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눈물바다가 된 너무도 슬픈 장례식. 한편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1층 우편함에서 이 불이 시작된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수상한 게 발견됐어요. 타다 남은 성냥과 휘발유통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누군가 우편함에 고의로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인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방화 사건이죠. 경찰은 즉시 이걸 강력사건으로 전환해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경찰이 가장 의심했던 사람은 바로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필포트 부부였습니다. 물론 부부는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지금 자식을 다 잃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할 소리냐 라면서 분노했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에겐 좀 수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특히 남편이자 아버지인 믹 필포트를 강하게 의심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이게 방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범인을 잡아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이 부부가 쓰고 있던 침실이 1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1층에서 이제 불이 나니까 밖으로 탈출하는 그 경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소방장치가 2개나 있었어요. 근데 사건 당시에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이상합니다. 또한 화재 당일에 막 이웃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사실 아이들을 챙기기보다는 우리 아내를 봤냐라고 물은 점도 좀 수상했고요. 결정적으로 그는 생명이 위태로운 아들 드웨인, 그가 입원한 병실에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나요? 이상한 점은 계속됩니다. 인터뷰 당일에도 기자들 앞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다가 뒷문으로 빠져나갔거든요. 후에 바로 웃으면서 막 농담을 하는 게 포착돼요. 특히나 경찰의 촉을 발동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5월 11일 그날은 믹 필포트가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사실 또 다른 문제로 법정 다툼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싶어서 강하게 추궁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둥이 아빠 믹 필포트의 어마어마한 과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1956년생인 믹 필포트, 그는 19살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당시 15살의 킴이라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성향을 일삼았죠. 나이가 그렇게 어렸는데도 말이에요. 그게 한 예로 이 여자친구 킴의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면서 석궁을 가지고 그녀의 사타구니를 쏘기도 했고요. 망치로 쓸개골을 금가게 만들었습니다. 에? 너무 도가 지나쳐요. 근데 당시에 킴은 너무 어리고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 넘은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무려 2년이 지나고 나서 참다 못한 킴이 드디어 이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필포트가 아니었어요. 분노를 했고 칼을 들고 킴의 집 앞에 찾아가요. 그래서 킴의 아버지가 외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부에 침입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고 있던 킴에게 무려 27번이나 칼로 찌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딸의 비명을 듣고 방으로 온 킴의 엄마를 눈이 마주쳤어요. 역시나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웃이 이런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필포트가 계단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 묻은 칼을 들고 웃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용없어요. 이미 다 죽었을걸요? 내가 끝내주게 자급했거든. 와, 이런 말을 했다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킴과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에 필포트는 이게 살인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7년 반을 선고받게 돼요. 하지만 이것조차 모범수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고요. 겨우 3년 2개월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죠. 이후에 필포트는 파밀라라는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3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집벌은 개 못 준다고 폭력은 여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아내에게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하면서 그 범죄를 마치 영웅담처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폭력을 당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될까봐 반항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던 1995년입니다. 필포트가 37살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 14살의 헤더라는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돼요. 심지어 헤더는 아예 가출을 해버렸고 필포트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데 어쨌든 파밀라로서는 남자가 이제 바람이 났으니까 자신과 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한편 미성년자였던 헤더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필포트가 좀 사람이 좀 변하는데 나는 딸을 원했다 라는 이유로 헤더에게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죠. 계속되는 겁니다. 2000년의 어느 날 필포트는 언제나처럼 헤더를 뒷마당에 감금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고요. 곧장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후 헤더와 필포트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권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 법정은 당연히 헤더의 손을 들어줬고요. 자식들은 엄마와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폭행을 일삼는 저런 꼬라지인데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달 후에 믹 필포트가 또 새로운 여성을 찾았습니다. 당시 19살의 머레이드 더피, 현재 그의 부인이죠. 머레이드에게 이미 한 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둘 사이에서 첫째 딸 제이드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 필포트가 16살의 리사라는 소녀와 눈이 맞아요. 그래서 리사가 이 나이 많은 필포트의 애인이 됐고요. 결국 이 세 사람이 한 집에 사는 동거가 시작돼요. 여기서 세 사람이 누구냐? 믹 필포트와 아내 머레이드와 그 어린 애인 리사요. 이거 지금 제가 실화 맞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리사 또한 필포트의 아이를 출산해요. 이후에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를 반복하죠. 그리고 동시대에 원래 아내 머레이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불어납니다. 2005년에 어느덧 필포트는 그 아내 머레이드와 여친 리사 사이에 무려 9명의 자녀를 두게 됐어요. 자, 근데 황당한 게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았고요. 대신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1년에 약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걸 가지고 지역 뉴스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둥이 아빠다라는 걸로 유명세를 얻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애가 많은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요지경 같은 동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조금으로 먹고 산다. 라는 거에 놀랬고 맹렬히 비난하게 되죠. 2년 후인 2007년입니다. 머레이드와 리사가 동시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곧 아이들이 11명이 돼요. 그러자 필포트는 시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애가 늘었으니까 더 큰 집을 달라 라면서 요청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당연히 거절당했죠. 그러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영국에 있는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요. 동정표를 받고자 했죠. 뭔가 다둥이 아빠 이미지로요. 진짜 이거 여러모로 멘탈이 대단한데요. 토크쇼에서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진행자조차 전혀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고 필포트한테 왜 이런 식으로 사냐라고 말을 하는데 되려 필포트는 진행자를 비난하고 욕까지 퍼붓게 돼요. 완전 삼류 인생이죠. 한편 이 프로그램에서 아내들의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먼저 그 아내 머레이드한테 이 남편의 애인과 함께 사는 게 정말 괜찮냐라고 묻게 되는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몰래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분도 뭔가 남편한테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한 거 아닐까요? 믹 필포트, 그는 이 토크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방송인 앤 위더콤이 만들고 있는 다큐멘터리에 자발적으로 출연해요. 그러면서 이 다큐에서 나는 머레이드, 리사와 번갈아가면서 관계를 맺는다며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이때 이 필포트의 집이 공개됐거든요. 그때 꽤 비싼 차에 또 마당에는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한 직업도 없고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주제에 아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앤이라는 진행자가 막 필포트한테 당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네,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왜 일을 해야 돼? 라면서 오히려 앤을 멍청하다고 비웃고 있었죠. 이쯤 되니까 이거 같이 살고 있는 부인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흐릅니다. 2012년 2월이에요. 이 아주 견고해 보이던 믹 필포트 왕국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두 번째 아내 리사가 필포트의 계속되는 폭력과 이 막장 같은 삶에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낳은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수영장 좀 다녀올게요 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집을 도망쳐버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필포트는 길길이 날뛰었죠.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가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애들이 떠나면 5명만큼의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분노했던 거고요. 급기야는 리사를 고발해요. 이 엄마가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 화재 당일에 필포트가 법정에 가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바로 이날 리사와의 가정법원 심리가 열리는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새벽에 6명의 아이들을 모두 잃게 돼요.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건이 벌어지고 3주 후인 5월 28일, 경찰은 믹 필포트와 아내 머레이드를 방화 그리고 아동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특히나 이 모든 게 남편 믹 필포트가 꾸민 일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자신만만해했죠. 경찰이 도대체 어떤 증거를 손에 얻었냐? 사실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믹 필포트는 의심이 됐죠. 그래서 경찰이 이들 부부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 파일을 확인하던 중 필포트가 아내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걸 포착하게 돼요. 야, 입 맞춘 대로 잘했어? 증거 걸린 거 없지? 난 없어. 너 증언할 때 많이 울었니? 이 대화는 명백하게 이 두 부부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거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고 결국 부부가 긴급하게 체포됐던 겁니다. 소름 돋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부부가 아이들을 살해한 동기가 뭐였을까요? 보조금으로 먹고 살잖아요. 아이들이 죽으면 돈을 못 받을 텐데 왜 죽였죠? 추후 경찰 조사로 드러난 이 사건의 전말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필포트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은 아버지, 멋진 아버지라는 걸 증명해내야 했고 여기에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러 집에 불을 낸 후에 6명의 아이들을 극적으로 모두 구해내는 영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부성에 강한 아버지 모습을 막 언론에 피력하면서 그 리사에게 뺏긴 나머지 5명의 자식을 빼앗아 오는 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화에 대한 건 리사한테 몰 생각이었죠. 리사가 방화범이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이후에 더 크게 막 알려가지고 여론의 동정표도 받고 정부로부터 불탄 집 다 고쳐주게 하고 더 넓은 집을 받아서 살 생각에 아주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잔인하고 한심해서 환장하겠어요, 이 사람. 사건 전날 필포트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게 되는데 자기 친구 한 명 폴을 불러가지고 정원 뒤쪽에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하게 돼요.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나중에 불이 나면 이걸 타고 올라가서 아이들을 구할 셈이었습니다.
새벽 1시 반, 친구 폴이 이 필포트의 요구대로 휘발유로 불을 내고 여기를 현장을 떠나요. 자, 불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불이 필포트의 예상보다 너무 빨리 번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휘발유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는데 그것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유독가스가 발생하니까 숨도 쉬기 힘들었고요. 이때 필포트가 생각합니다. 아, 이거 애들 못 구하겠다. 그렇게 아이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6명의 자녀들은 그 뜨거운 2층 방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갇혀서 고통스럽게 사망해갔죠. 필포트의 무모한 계획은 이 잔인한 비극으로 끝이 났던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재판에 선 필포트와 머레이드 두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원래는 이들이 이제 아이를 죽일 계획이 아니라 영웅놀이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과실치사로 인정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감형을 해준다라는 판결을 받게 돼요. 감형이요? 아니, 애들 목숨 가지고 장난치던 이 아버지의 의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2013년 4월 필포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감형을 받아서 사형은 피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15년을 채운 후에는 언제든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해요. 머레이드 그리고 친구 폴은 이 사건에 함께 가담을 했던 죄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하지만 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필포트에게 세뇌를 당했다라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2020년에 조기 석방됩니다. 수감자들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이 필포트가 감옥 안에서도 기타를 배우고 아주 수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죠. 이 사건, 그 6명의 아이가 부모의 도구로 이용된 유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 고통에 비해 두 폐륜범의 형량이 좀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 열받고 힘들었어요. 이 필포트의 무지막지한 행동, 애초에 필포트 같은 흉악범이 세상에 쉽게 풀려난 그 법의 허술함에도 화가 났고요. 화재 사건의 판결까지. 한편 화재가 났을 당시에 그 이웃들이 달려왔잖아요. 너무 이제 이들도 당황하고 그래서 오히려 필포트 부모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결국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 없었죠. 이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웃들이 죄책감을 느껴서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웃도 이 정도인데 아버지라는 인간은 참 여러 가지로 극혐입니다. 필포트 같은 한심한 사람이 부모가 되면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